그 화면을 본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2024년 서울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 저는 탈북자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PD가 준비한 자료 화면이 모니터에 떠올랐죠. 한국 언론이 보도한 북한 방송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요. PD가 깜짝 놀라 녹화를 중단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화면 속 북한 방송국의 모습, 그것도 진실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11월, 평양 조선중앙TV 지하기술실. 저 김성호가 그곳에서 일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시각은 새벽 2시쯤 됐을 겁니다. 위성수신 장비 정기 점검을 하고 있었죠. 8년째 해오던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25살 때 이곳에 배치받아서 한 번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주파수 조정 중에 갑자기 이상한 신호가 잡혔어요. 처음에는 장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에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한국 방송이었습니다. KBS 뉴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즉시 꺼야 했습니다. 발각되면 생각하기도 싫었죠. 손을 뻗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누르려고요. 그런데 화면이 제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평양 거리가 보였거든요. 제가 매일 출근길에 지나는 그 거리. 우리 방송국에서 촬영해서 내보내는 바로 그 거리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촬영하는 평양은 늘 밝고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건물은 반짝였죠. 그런데 한국 방송이 보여주는 평양은 어둡고 낡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고 건물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어요. 3초. 딱 3초를 봤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전원을 껐죠. 하지만 그 3초가 제 인생 33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북한 방송국 관계자 3명이 집단 탈북한 이유. 그리고 한국 언론 보도를 보고 3초 만에 기겁한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북한,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한국 뉴스.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김성호입니다. 1989년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죠. 성분이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기계를 좋아했어요. 라디오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곤 했죠. 학교에서도 늘 성적이 좋았고요. 선생님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성호는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모범 학생이다. 저는 그 말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2014년 제가 25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조선중앙TV 기술부에 배치받았어요. 그것도 위성수신 장비 담당으로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평양 중심부에 있는 방송국 건물. 지하 3층 기술실이 제 근무지였어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죠. 첫 출근 날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는 이제 당의 목소리를 책임지는 기술자요. 이곳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은 국가 기밀이요.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돼요. 저는 굳게 다짐했어요. 목숨을 걸고 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요. 처음 8년간 저는 완벽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어요. 장비 점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했죠. 송출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에서는 제게 표창을 주었어요. 3번이나 받았습니다. 모범 기술 일꾼 칭호도 받았고요. 선배 박진수는 늘 저를 칭찬했어요. 성호 동무는 진짜 대단하다니까. 8회 동안 실수가 하나도 없어. 진수 형은 저보다 7살 많았어요. 방송국에서 15년째 근무하는 베테랑이었죠.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후배 이혜진도 있었어요. 2019년에 들어온 24살 편집 기사였죠. 성격이 밝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팀이었어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였죠. 여러분은 방송국 기술자가 뭘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 일은 위성 신호를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북한 방송은 위성을 통해 송출되거든요. 그 신호가 끊기면 안 되죠. 매일 밤 정기 점검을 했어요. 장비 온도, 신호 강도, 주파수 상태. 모든 걸 체크하고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외부 신호가 간섭을 일으켰어요. 중국이나 러시아 방송 신호요. 그럴 때마다 재빨리 차단해야 했죠. 외부 신호는 적의 사상이 담긴 독약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믿었어요. 2022년 11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죠. 낮 근무를 마치고 저녁을 먹었어요. 옥수수밥에 된장국이었죠. 북한에서는 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밤 10시에 다시 출근했어요. 야간 점검 차례였거든요. 지하 3층 기술실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복도를 지나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장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혼자였습니다. 야간에는 늘 혼자 근무했어요.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온도 확인. 정상. 신호 강도. 정상. 주파수 안정성. 정상. 모든 게 평소와 같았어요. 새벽 1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위성 수신기에서 삐삐 소리가 났어요. 이상 신호 감지. 모니터를 확인했죠.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기에 낯선 신호가 잡혔습니다. 외부 간섭이군.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가끔 있는 일이었거든요. 차단하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신호가 너무 강했어요. 보통 외부 신호는 약하게 잡히는데 이번 건 거의 우리 방송만큼 강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디서 오는 신호지? 주파수를 조정해 봤습니다. 신호원을 확인하려고요. 그때였습니다. 모니터가 켜지더니 화면이 나타났어요. 컬러 화면이었습니다. 선명하고 깨끗한 HD 화질이었죠. 화면 왼쪽 상단에 로고가 보였어요. KBS.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한국 방송이었어요. 남조선 방송이었던 겁니다. 손이 얼어붙었어요. 즉시 꺼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다가 걸리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손을 뻗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려고요. 그런데 그때 화면에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북한 평양 시내의 최근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평양? 우리 평양 말이야? 화면에 평양 거리가 비쳤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길에 지나는 그 거리였어요. 대동강변 도로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촬영하는 평양은 항상 밝았어요. 넓은 도로에 새 차들이 다니고 건물들은 깨끗하게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송이 보여주는 평양은 달랐어요. 같은 대동강변인데 건물들이 낡아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금이 가 있었어요. 도로는 어두웠고 차는 거의 보이지 않았죠.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 우리 방송에서는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색색의 옷, 멋진 옷들이었죠. 하지만 한국 방송 화면 속 사람들은 낡고 색바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평양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남조선 놈들이 조작한 거야. 우리를 비방하려고 거짓 영상을 만든 거라고. 그래야 했어요.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 보이는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방송국에서 2블록 떨어진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매일 보는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창문 오른쪽에 깨진 부분이 있었죠. 2년 전부터 깨져 있던 그 창문.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봤으니까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야?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화면은 계속됐습니다. 리포터가 말했어요. 북한 당국은 대외적으로 평양이 발전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 주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3초. 딱 3초 정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황급히 전원을 껐어요. 손이 떨려서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눌렀죠. 마침내 화면이 꺼졌습니다. 기술실이 조용해졌어요.
장비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내가 뭘 본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믿어온 것들, 매일 송출하던 그 방송들, 사회주의 낙원이라던 그 말들.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남조선 놈들이 조작한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깨진 창문, 제가 매일 보는 그 창문은 어떻게 설명하죠? 그리고 그 거리의 모습, 너무 자세했어요. 너무 사실적이었습니다. 조작하기엔 너무 완벽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점검 기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이상 신호 감지. 즉시 차단 조치함. 그렇게만 적었습니다. 아침 6시에 교대 근무자가 왔어요. 수고했어요, 성호 동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와 똑같은 거리였어요. 매일 걷던 그 길이었죠. 그런데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은 정말 밝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참고 있는 걸까요? 건물들. 정말 깨끗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걸까요? 제 눈에 보이는 평양과 한국 방송이 보여준 평양. 어느 게 진짜일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성호야, 왔니? 밥 먹어라. 저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화면이 계속 재생됐어요. 3초짜리 그 장면이요. 어두운 거리, 낡은 건물, 고개 숙인 사람들, 그리고 그 깨진 창문.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방송국에 출근해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장비를 보면서도 딴 생각을 했죠. 내가 지금 송출하는 이 방송은 진짜일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선배 박진수가 물었습니다. 성호 동무,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매일 밤 그 장면을 떠올렸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촬영하는 장면들. 항상 같은 거리, 같은 장소였어요. 왜 다른 곳은 안 찍을까요? 뉴스 앵커가 읽는 원고들. 항상 위대한 승리, 찬란한 미래뿐이었죠. 왜 어려운 이야기는 없을까요? 평양 시민들의 인터뷰. 모두가 웃으며 행복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다 행복한 걸까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또다시 야간 근무였어요. 저는 기술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선배 박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진수 형, 이 시간에 왜? 진수 형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성호 동무. 네? 너 봤구나.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수 형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외부 방송. 네가 2주 전에 본 거. 나도 알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기록에는 아무것도 안 썼는데. 진수 형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나는 동무 편이야. 사실 나도 봤거든. 예. 3년 전에 나도 우연히 한국 방송을 봤어.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지. 진수 형의 얼굴에 쓸쓸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나는 거짓말을 송출했어. 매일 매일 매일. 알면서도 거짓말을 보냈단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 형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남조선 놈들이 조작한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걸 보게 됐어. 더 많은 걸요? 응. 나는 계속 봤거든. 조금씩 조금씩 몰래 외부 방송을 수신해서 봤어. 제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어요? 걸리면 어떡하려고. 알아. 위험한 거 알아.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 진수 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해. 우리가 매일 송출하는 이 방송들 전부 거짓말이야.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진수 형의 말이 계속됐어요. 성호동무, 너도 이제 선택해야 해.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거야? 아니면, 진수 형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길 떠날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탈북. 그는 탈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는 2년 동안 준비해왔어. 이제 거의 다 됐어. 너도. 함께 가자.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걸리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까지 다 끌려가요. 진수 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알아. 나도 그게 제일 무서워. 어머니가 계시거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수 형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성호동무. 우리가 여기서 계속 거짓말을 송출하는 게 맞아. 매일매일 수백만 명을 속이는 거야. 그래도 너는 이제 알잖아. 진실을요. 그걸 알고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 형이 내 어깨를 잡았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나는 기다릴게.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순 없어. 그리고 그는 조용히 기술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장비들의 소리만 들렸어요. 윙윙, 윙윙. 제 머릿속도 그렇게 윙윙거렸습니다. 탈북. 그 단어는 너무 무거웠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북한에서 탈북은 최악의 범죄예요. 본인은 물론이고 3대가 처벌받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리고 자식까지요. 우리 가족은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방송국에 출근해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자려 할 때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실을 알았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 거짓말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 매일 아침 방송국에 출근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송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보내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2년 12월 초였습니다. 그날 아침 방송국에 비상이 걸렸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4명이나 왔어요. 검은 인민복을 입은 그들의 표정은 싸늘했죠. 부장님이 급히 우리를 소집했어요. 동무들, 긴급 조사가 있겠어. 최근 외부 방송 수신 제보가 들어왔어. 이 부서에서 누군가가 적성 방송을 봤다는 거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말했어요. 1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야간 근무를 한 사람들 명단을 내시오. 11월 15일. 바로 제가 한국 방송을 본 날이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부장님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11월 15일. 김성호 동무가 야간이었어. 보위부 요원의 시선이 제게 향했어요. 동무가 김성호요? 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1월 15일 야간 근무 중에 이상한 점은 없었소? 이상 신호가 감지돼서 즉시 차단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근무일지를 보위부 요원이 확인했어요. 이상 신호 감지. 즉시 차단 조치. 그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말 즉시 차단했소? 예. 즉시 차단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3초 동안 봤죠.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조사는 3일 동안 계속됐어요. 모든 야간 근무자들이 조사받았습니다. 장비 기록을 하나하나 뒤졌죠. 저는 매일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들킬까? 발각될까?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넷째 날 보위부가 한 명을 끌고 갔어요. 다른 부서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외부 방송을 봤대요. 2개월 동안이나 몰래 봤다고 했죠.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모두가 알지만 말하지 않는 거죠. 그 사건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12월 10일 밤, 저는 진수 형을 찾아갔어요. 그의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어두운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형, 가고 싶어요. 진수 형이 제 얼굴을 봤어요. 확실해? 예. 여기 있으면 언젠가 들킬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을 송출할 수 없어요. 진수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준비해야 해. 아주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진수 형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2년 동안 준비한 거였으니까요. 먼저 루트를 확보했어. 국경 쪽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 뇌물을 많이 써서 길을 만들었지. 얼마나 드는데요? 미화로 5,000달러. 내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야. 암시장에서 물건 팔아서 모았어. 북한에서 5,000달러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2명은 갈 수 있어. 하지만 3명은. 3명이요? 진수 형이 말했어요. 혜진이도 데려가려고 해. 이혜진. 우리 후배였습니다. 혜진이도 알아요? 응. 사실 혜진이는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우연히 내가 외부 방송 보는 걸 봤거든.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털어놨지. 혜진이는 너보다 먼저 결심했어. 왜 제게는 말 안 했어요?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 근데 이번 보위부 조사 때문에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지. 다음 날 저희 셋은 만났습니다. 방송국에서 멀리 떨어진 야산이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죠. 혜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성호 선배. 전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선배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혜진아. 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매일 편집하는 그 뉴스들. 다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편집하는 화면들. 배고픈 사람들 얼굴은 잘라내고 웃는 사람들 얼굴만 남기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진수 형이 지도를 펼쳤어요. 자, 이제 계획을 설명할게. 우리는 두만강을 건널 거야. 두만강이요? 응. 12월 말에서 1월 초가 좋아. 강이 얼어붙거든. 걸어서 건널 수 있어. 지도에는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평양에서 국경까지의 경로였습니다. 먼저 기차를 타고 함경북도로 가. 관광 목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국경마을에서 브로커를 만나는 거지. 브로커요? 응. 내가 이미 연락했어. 그 사람이 길을 안내해 줄 거야. 강을 건너면 중국이야. 거기서부터가 더 위험해. 진수 형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바로 북송이야. 그러니까 절대 들키면 안 돼. 중국에서는 한 달 정도 숨어 지내야 해. 그 다음은요? 브로커가 우리를 태국까지 데려다 줘.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한국으로 갈 수 있어. 말로는 간단했지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어요. 실패하면 죽음. 아니, 죽음보다 더한 것. 혜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가족들은 어떻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편지를 남기려고. 진실을 말할 순 없지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혜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전 부모님이 계세요. 남동생도 있고요. 그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탈북하면 가족들이 처벌받는다는 걸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계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방송국에서 일하는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근데 제가 이러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12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준비했어요. 방송국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일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고요. 집에서는 몰래 짐을 쌌어요.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씩만요. 돈을 모았습니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시계, 옷, 전자제품. 진수 형은 브로커와 계속 연락했어요. 날짜를 정하고 세부 계획을 짰죠. 2023년 1월 5일.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인 1월 12일이었어요. 두만강이 완전히 얼어붙는 시기였죠. 그 일주일이 제일 길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어머니는 모르셨죠. 아들이 곧 떠날 거라는 걸요.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걸요. 1월 11일 밤.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감자 수프와 옥수수빵이었죠. 성우야, 많이 먹어라. 요새 너 많이 말랐다. 예, 어머니.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무슨 걱정 있니? 요새 표정이 안 좋구나.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실 때 저는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불효자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더 이상 쓸 수 없었어요.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거든요. 편지를 방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제가 떠나고 한참 후에 발견되겠죠. 작은 배낭을 챙겼어요. 옷 몇 벌, 비상약,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 새벽 4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방을 봤어요. 문틈으로 들리는 숨소리. 안녕히 주무세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어요. 1월 12일 새벽 5시. 우리 셋은 평양역에서 만났습니다. 진수 형, 혜진이, 그리고 저.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구나. 오전 6시 기차가 출발했어요. 목적지는 함경북도 무산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33년 동안 살았던 도시. 제 어머니가 계신 도시. 눈물이 흘렀어요. 혜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진수 형은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기차는 18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중간에 검문이 3번 있었어요. 여행증과 신분증을 검사했죠. 여행 목적이 뭐요? 관광입니다. 백두산을 보러 갑니다. 다행히 통과했어요. 밤 11시 무산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어요. 우리는 관광객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어요. 1월 13일 새벽 3시,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어요. 이미 평양을 떠났으니까요. 어머니께 편지를 남겼으니까요.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쯤 됐을까요? 박동무요. 남자가 우리를 훑어봤어요. 돈은? 진수 형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그럼 가자고. 오늘 밤 강을 건널 거요. 우리는 남자를 따라 걸었습니다. 두만강 쪽으로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갈대밭을 지나고 언덕을 넘었어요. 그리고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멀리 초소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 경비병이 있어. 저 불빛이 이쪽으로 돌 때 그때 뛰어가는 거요. 시간은 딱 30초. 알겠소?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초소의 불빛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남자가 속삭였어요. 지금.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를 가로질러 중국을 향해. 발소리가 너무 컸어요. 숨소리도 너무 컸습니다. 제발, 제발 들키지 말자. 50m, 70m, 90m. 거의 다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멈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병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멈춰. 우리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어요. 땅땅땅. 혜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혜진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강 끝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우리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뛰었어요. 더 이상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땅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우리 해냈어? 혜진이가 물었어요. 진수 형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응, 해냈어. 우리는 이제 중국이야.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더 긴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 처음으로 밟아본 외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걸었어요. 숲을 지나고 산길을 올랐죠. 새벽 5시쯤 됐을 때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해둔 은신처였어요. 여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어요. 중국 공안이 수색하거든요. 조용히 있다가 제가 연락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오두막은 낡고 좁았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었고 난방도 안 됐죠. 하지만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혜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계속 울고 있었죠. 혜진아, 괜찮아? 선배,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쯤 보이부가 집에 갔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사라진 걸 알면 곧바로 가족들을 찾아갔겠죠. 진수 형이 말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잘 살아남는 것뿐이야. 잘 살아남는다고요? 가족들이 고문당하는데?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거예요. 자유를 위해 가족을 팔아버린 거라고요. 진수 형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나도 알아. 나도 매일 그 생각에 미칠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죄책감을 안고 있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혹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넷째 날 아침, 브로커가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오늘 밤 이동할 거예요. 중국 남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어디로요? 윈난성. 거기서 미얀마로 넘어가고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화물 상자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좁고 답답했습니다. 10시간을 그렇게 갔어요. 중간에 검문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죠. 화물 검사.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다행히 통과했어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미얀마까지, 미얀마에서 태국까지. 그 한 달은 지옥 같았어요. 트럭, 배, 도보. 온갖 방법으로 이동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혜진이는 병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렸죠. 혜진아, 버텨.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지만 혜진이는 점점 약해졌어요. 진수 형과 저는 교대로 혜진이를 업고 걸었습니다. 2023년 2월 20일.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의 어느 허름한 숙소였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세요. 거기서 보호 신청하면 됩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여러분은 이제 안전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정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들어가자. 진수 형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았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보였어요. 태극기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심사가 시작됐어요. 신원 확인, 탈북 경위, 동기. 모든 것을 물어봤습니다. 3일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분 모두 대한민국 입국이 승인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말인가요? 네. 일주일 후 서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울고 또 울었죠. 2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2023년 3월 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 로비를 걸을 때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진수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았어요.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정착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원.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이었죠. 버스를 타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많은 차들, 화려한 간판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 한국어 교육, 민주주의 교육, 직업훈련.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자유라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 33년 동안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으니까요. 뭐든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뭘 하고 싶은지 몰랐습니다.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었어요.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자유를요. 선택을요. 6월이 됐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습니다. 작은 집도 마련해줬죠. 저는 서울 구로구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겁니다. 혼자 있는 집.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공간.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북한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북한 뉴스였어요. 화면에 평양이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그 평양이요. 그리고 나레이터가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권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탈북자 가족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고. 저는 화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화면 속 평양은 너무 어두웠어요. 너무 황폐해 보였습니다. 이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제가 살던 평양은 분명 어려웠어요. 하지만 화면만큼 절망적이진 않았거든요.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한 여자가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매일 굶었어요. 쥐도 잡아먹고 나무 껍질도 먹었죠. 잠깐. 쥐를 잡아먹었다고요? 저는 8년 동안 평양에서 살았어요. 힘들긴 했지만 쥐를 먹진 않았습니다. 나무 껍질도 먹지 않았어요. 물론 지방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평양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북한 방송국 관계자들도 집단 탈북하는 등.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우리를 말하는 거였죠. 이들은 북한의 거짓 선전에 환멸을 느껴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바뀌었어요. 북한 방송국 내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건 우리 방송국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장비도 달랐고 구조도 달랐죠. 이건 조작한 거잖아.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국 방송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과장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방송이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잠깐. 그럼 뭐가 진실이지? 북한에서는 한국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굶어 죽고 범죄가 넘치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방송을 보고 충격받았죠. 북한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 방송도 북한을 과장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머리가 아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작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전자제품 수리점이었죠. 북한에서 배운 기술이 도움이 됐습니다. 혜진이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미디어 학과였죠. 진짜 방송을 만들고 싶어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양쪽 다 거짓말하잖아요. 저는 진실만 말하는 방송을 만들고 싶어요. 진수 형은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일했어요. 후배들이 우리처럼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한 방송국에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북한 방송국 출신 탈북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겪은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 앉았어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PD가 물었어요. 북한에서 왜 탈북을 결심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한국 방송을 보고 제가 믿던 게 거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오셨군요.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PD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때는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또 다른 걸 알게 됐어요. 뭘요? 한국 방송도 완벽한 진실은 아니라는 걸요. PD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북한은 분명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한국도 북한을 과장하고 왜곡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제가 살던 북한은 뉴스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지옥은 아니었어요. 물론 힘들었죠. 자유도 없었고요. 하지만 매일 쥐를 잡아먹진 않았어요. 그때 모니터에 자료 화면이 떴습니다. 북한 방송국 내부라는 화면이었죠.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 이건, 그 화면은 조작된 거였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 방송국이 아니에요. PD가 당황했어요. 네. 하지만 자료조사팀에서 아니에요. 이건 다른 곳이에요. 우리 방송국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스태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녹화가 중단됐어요. PD가 급히 회의를 했죠. 30분 후 PD가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자료에 오류가 있었네요.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요? 여러분도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북한을 비난할 소재를 원하는 거죠. PD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오해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알아요.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서울의 밤이었죠.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었어요. 진실이 뭘까? 북한에서 8년 동안 저는 거짓말을 송출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 다른 거짓말을 봤습니다. 양쪽 다 자기 방식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어요. 그럼 진짜 진실은 어디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 방송도 100%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일부는 진실이었죠. 한국 방송도 100% 진실은 아니었어요. 일부는 과장과 왜곡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였어요.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것, 의심하고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작은 방송 장비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김성호 전자수리. 간판은 소박했지만 제 이름이 붙은 가게였어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라디오 좀 고쳐주세요. TV가 안 나와요. 저는 성실하게 고쳤어요. 하나하나 정성껏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북한에서 오셨다면서요? 거기는 정말 어땠어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었지만 사람들은 살아갔어요.
뉴스에서 보는 것만큼 극단적이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했나 봐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제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우리가 남겨두고 온 사람들, 우리 때문에 고통받았을 가족들, 그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어요. 진실을 선택했고 자유를 선택했죠. 그 대가는 컸습니다. 너무나 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자유였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수리점을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진수 형은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책임자가 됐어요. 매달 수십 명의 새로운 탈북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혜진이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제 작은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죠. 양쪽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북한과 한국, 양쪽 모두의 진실과 거짓을 다루는 방송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8년 동안 방송 기술자로 일했어요. 매일 수백만 명에게 전달되는 방송을 송출했죠. 그 방송들은 거짓이었습니다. 과장되고 조작되고 왜곡된 것들이었어요. 우연히 한국 방송을 보고 저는 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3초. 딱 3초를 봤을 뿐인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저는 또 다른 걸 알았습니다. 한국 방송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북한을 과장하고 때로는 왜곡한다는 것.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그럼 어디에도 진실은 없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도 한국도 모두 자기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중요한 건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매일 보는 뉴스, 읽는 기사, 듣는 이야기들. 그것들을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북한에서 평생 의심하지 않았어요. 수령님은 위대하다 우리는 행복하다 그 말들을 그대로 믿었죠. 하지만 한 번의 의심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 질문 하나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자유란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에 와서 배웠습니다. 자유는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할지. 한국에서는 제가 선택합니다. 무엇을 볼지, 무엇을 믿을지. 하지만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죠.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하는 책임. 그게 바로 자유의 무게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복잡합니다. 한쪽의 이야기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북한이 나쁘다는 이야기만 들으시지 마세요. 한국이 완벽하다는 이야기만 믿지 마세요. 양쪽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33년을 살았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2년째입니다. 양쪽을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체제는 없어요. 완벽한 나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스스로 생각할 자유가 있는 곳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낫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의심하는 것 자체가 범죄였어요. 한국에서는 의심하고 질문하고 비판해도 괜찮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자유로우신가요? 자유란 단순히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뉴스를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를 질문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 다른 관점은 없을까? 이게 전부일까? 그 질문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실 찾기를 응원합니다.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